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이 네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정치사 위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이 정치사에서 문제 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이어집니다. 근현대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5강까지 정리했던 이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 정치사의 사건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난 강으로 끝낸 이 정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죠. 제가 정치사 설명드리면서 언급했던 단어들과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키워드 단어와 각 조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파트로 들어가면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자주 출제하고 있는 연도별 이 건물이라던가 또는 작품 이름들, 신문 이름들, 이게 또 나오니까 마지막에 최종 점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에 문화 파트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사는 아무리 암기를 해도 까먹기 때문에요. 그쵸? 까먹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정리를 하시고 암기 싹 하고 시험 적용하고 그리고 까먹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항 이후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바뀌게 되는 경제사회 문화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보여드려야 돼서요. CG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라 저는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항 이후 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밤. 네, 효과를 좀 넣어봤습니다. 경제사회 문화 한번 가볼까요? 자, 한반도 지도가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서울과 제물포, 부산, 광주, 원산, 신의주, 경원 등으로 전체 지도를 한번 띄워봤죠. 자, 이 시기 개항장 항구를 열기 시작합니다. 일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각 국가들로부터 항구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당시의 무역 활동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일본의 무역 활동을 살펴보시면 조일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이죠. 이 조일수호 조규에서 영사재판권, 치외 법권이 명시되어 있고, 조일수호 조규 부록, 1876년 이어지는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 일본 화폐를 개항장에서 섞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개항장 10리 이내에 살 수 있는, 물론 10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류지 무역으로 이어지다가 점점 이 거류지 범위가 10리에서 50리로, 50리에서 100리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첫 강화도 조약, 일본과의 조약은 무관세로 이 서로의 교류가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면직물을 우리 조선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조선으로부터는 쌀과 콩, 소가죽 등을 가져갔는데, 저 쌀이 좀 중요하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일통상 장정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죠. 쌀값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1883년 조일통상 장정 개정을 통해 이 관세를 무관세에서 관세협정으로 바꾸게 되고, 이 반공령의 조항을 명시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관세에다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것을 특징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어서 청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서 내지통상권, 전국 각지에 일본 이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문제는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최애국 대우를 통해서 일본도 83년 최애국 대우를 가져가거든요. 일본 상인도 전국 각지에 들어오며 우리 국내 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강화도 조약, 거류지 무역으로 인해서 개항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여기에서만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여기서 물건 사서 전국에 물건을 재판매하는 객주와 여각이 성장을 하게 돼요. 떼돈 벌어요. 하지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통해서 내지통상권을 획득한 청나라, 그리고 최애국 대우로 내지통상권을 가져간 일본 상인들이 전국 각지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객주와 여각이 몰락한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일통상장정 개정 여기 나오죠. 무관세에서 관세협정을, 그리고 반공령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달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방공용을 모조리 철회하고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죠. 최국 대우가 들어가서 내지 통상권을 일본도 가져간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무역을 일본이 독점하게 되었고 1905년 제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했지요. 이 화폐정리 사업은 5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국내 자본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일본 화폐로 바꿀 때 백동화의 가치를 갑을병종으로 나누어서 을과 병으로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대외무역과 국내 경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 1876년에 체결했던 이 부록의 내용을 보시면 각 항구에서 일본인이 토지를 빌려 주거하는 것, 즉 거류지 무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무관세가 나와 있죠. 조선인이 관에 내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다. 무관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파트의 거류지, 계양장 10리까지 다닐 수 있다. 이 내용이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는 내지 통상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4조가 사료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열 수 있다. 청나라 상인이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자, 조선과 청나라, 일본 양국에 대한 소위 무역을 보시면 왼쪽이 청나라고 오른쪽이 일본인데 85년 일본이 많다가 점점 청나라가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94년부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해지고 결국 승리까지 하게 되자 일본이 무역을 독점하게 된다는 이 흐름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의 대일 수출액과 수입액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두 뭡니까? 쌀과 콩은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고 면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제가 한반도 지도를 띄워드렸는데요. 왜 뒤로 갈까요? 저 누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앞으로 당겨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면직물이고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뭘 때립니까? 방공력을 때렸으나 철회해서 실패로 끝이 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엔 이거에 대한 대응 및 구국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것들 시장세 반대운동, 뭐 황해도 방공령 사건, 방공령 사건 보이시죠? 모두 철회당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1898년 저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황국중앙총상회란 단어 보이시죠? 황국중앙총상회. 제가 지금 CG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 얼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황국중앙총상회.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시전상인이 조직한 황국중앙총상회는 지금 서울로 일본 청나라 상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로부터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아래 1904년 황무지 개척 요구 반대 어디에서 했죠? 보안회에서 땅을 보호하자! 보안회! 요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요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12개 들어가야 돼요. 국채, 즉 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나요.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일본에게 빚을 갚아서 우리나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대구에서 서상돈 주도로 국채보상운동이 단행됐어요.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대한 매일 신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완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네요. 국가대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대한매일신보다. 국가대표로 정리해서 지역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도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국채보상운동, 담배 끊어 빚 갚자 이런 운동이 실제로 크게 활성화가 됐지만 일제의 방해로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죠. 여기서 이제 국채보상운동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서상돈이라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 근대문물의 수용 파트는 연도별로 한능검 고급, 공무원 한국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도 정확히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80년대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나서 근대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죠. 쩐한국, 화폐를 찍는 곳, 쩐한국, 방문국, 글자를 박는 곳,
인쇄소를 뜻합니다. 무기무기 창고, 기기창, 근대적 무기 공장을 만들었고요. 특히 기기창은 영선사, 청나라 사절단으로 파견된 영선사 일행이 청나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무기 공장 기기창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던 우정총국이 만들어졌죠. 을미개혁 때 다시 우편사무가 재개되는 것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복궁에 전등을 첫 가설을 하기 시작했죠.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나라의 전기를 드디어 밤에도 환하게 빛내게 해주는 전기를 들여와서 전등을 가설했고요. 90년대 경운궁에 전화를 부설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경운궁,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가려지니까 아마 좀 체크가 되고 있을 텐데 경운궁에 전화 부설을 했어요. 이 전화와 관련된 좀 슬픈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고종황제가 1919년 1월에 돌아가시게 되자 아들이었던 순종이 장례식을 지키며 곡을 해야 하는데 순종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에 대고 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아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가지를 못하니까 경운궁에서 전화기에다 대고 곡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기억하시면 잊혀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광무개혁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전화가 들어왔고요. 한성전기회사, 전기회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조금씩 전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철도가 나왔어요. 우리 일본이 말이야, 조선에 철도를 깔아줬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지고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어. 이게 다 식민사관입니다. 철도를 만든 이유는 수탈입니다. 수탈. 우리나라에 있는 물자를 빠르게 수탈하기 위해서 또 침략을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단지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죠.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일본이 수탈을 목적으로 철도를 만들었다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철도는 모두 일본이 부설했습니다. 첫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으로 1890년대 끝자락 1899년에 경인선을 만들었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을 그리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까지 큰 철도 3개를 연결하면서 서울 인천, 서울 부산, 서울 의주 이렇게 우리나라 철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철도를 부설하고자 우리 조선인들의 땅들을 강제로 빼앗았고요. 독립운동가의 집을 가로질러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자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철도공사 인력으로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철도의 역사를 할 수 있겠죠. 의료의 경우에는 서양 선교사 알렌이 광해원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후에 제중원으로 넘어갑니다. 알렌의 경우에는 민비의 이 친척이 큰 부상을 이모군란 당시에 당했었는데 알렌이 들어와서 이제 그를 이제 갑신정변 때 이를 막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 민비가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재정의 약 1%에 해당하는 돈을 알렌에게 보상금으로 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정 낭비를 엄청 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제중원은 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전신, 대학로에 있죠. 이 병원, 대한의원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80년대부터 서양 의료기술이 들어와서 병원이 만들어졌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축의 경우에도 서양식 석조 건물들이 만들어지죠. 독립협회의 독립문을 비롯해서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까지 연도 정리하셔야 돼요. 90년대 후반 독립문과 명동성당, 그리고 1910년 서양식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덕수궁 석조전까지 건축이 이어지게 되죠. 이어서 신문, 요건 별 3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하나는 신문 물어보겠죠. 한성순보, 우리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최초의 신문입니다. 당연히 글자를 박는 곳 방문국에서 이 신문을 인쇄했고요. 한성순보가 후에 한성주보로 이어지게 돼요. 주보, 매주 발행하는 신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행이 됐고요. 장지연의 시 일야 방성대곡이 실려있는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이 되기 시작해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던 황성신문, 그리고
부녀자 대상으로 한글로 쓰여진 제국신문이 이어지고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었고 앞서 살펴보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신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신민회 멤버였죠. 신민회 멤버와 신민회와 대한매일신보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군요.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사립학교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장 중에 하나였던 원산에서 덕원 지역의 주민들과 수령이 합심해서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를 만들었고요. 국가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문학을 만들게 됩니다. 동문학은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 심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계속 쫙 가면 어디 나와요? 일본 지나 미국 나오죠. 미국의 글자를 공부하는 학교, 동문학, 영어 육성학, 영어학교가 되겠고요. 밑에 유경공원은 영재 육성학교라고 뜻이 나와 있지만 영어 육성학교라고 외우시면 또 쉽죠.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되겠어요. 배제학당은 지금 현재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화학당은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가 저 학교를 다녔었죠. 이어서 1890년대 2차 가보개혁 당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함으로써 근대식 학제를 마련했습니다. 한성사범학교, 학교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소학교와 외국어 학교를 만들었고요. 1900년대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국개몽운동 지식인들이 만주의 서전서숙을 그리고 신민회에서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이용익의 보산학교, 대성오산은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일본은 우리 학교, 우리나라 사립학교를 탄압하고자 사립학교령으로 설립과 운영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문이었던 국학연구를 위해서 육일준 누구죠? 여러분 한능검 고급에서 문제 출제한 적 있잖아요. 중급에서 다뤘었죠. 41회 중급에서. 육일준, 조선 중립화, 키워드는 바로 서유견문이란 책이었죠. 이렇게 작품과 시대, 인물 묶어서 문제 단독으로 출제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주시경 선생이 국문연구소를,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을 통해 우리나라 국어와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고전을 연구하고자 조선 광문회를 1910년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도와 이름 어렵죠?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문학작품으로 이인직의 혈회의 누와 안국선의 금수의 이록 190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고요. 최남선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친일파입니다. 일본을 위해 글을 썼던 놈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학교 교과서, 국어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려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주의 자유종까지 문학작품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죠. 종교적인 측면 중요하죠. 종교도 별 3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1880년대 조불소 통상조약을 통해 프랑스 선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90년대 동학농민운동 다 배우셨죠? 그리고 1900년대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을 했고요. 만세보를 발간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철 오기호 선생, 오적암살단을 조직했던 나철 오기호 선생은 단군을 믿는, 글자가 이렇게 안 나오죠? 제가 대종교만 생각하니까 오적암살단 조직했던 나철 오기호 선생은 단군을 믿는 대종교를 창시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종교는 무장투쟁운동에 엄청난 힘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중강단이라는 독립군 단체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후에 북로군 정서로 이어지고 이 사령관이 김좌진 장군이었어요. 김좌진 장군이 대종교 인물이었죠. 대종교를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청산리 전투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박은식 선생은 유교 구신론, 유교 개혁을 주장했고요. 한용운 선생은 불교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박은식 선생과 한용운 선생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 한국 통사, 역사를 또 강조하는 인물,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한용운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스님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개항 이후 경제, 사회, 문화를 빠르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과 시대, 어떤 것이 또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문제에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6강까지 쭉 1960년대 흥선대원군부터 일제강점기 바로 전까지 모든 분야를 박하사탐 TV에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7강은 가장 우리 민족의 암흑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그 시기,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문화 파트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하십시오. 지금 외우면 까먹는다라는 거 수십 번 강조해 드렸어요. 지금 암기해서 쭉 가져갈 자신 있으신 분은 지금 정리하셔도 좋지만 시험 보기 전에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강에서 만나요.